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죄송스럽게도 교재가 지금 최종 편집을 해서 인쇄소에 넘어갔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들 교재가 아직 여러분 손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교재가 나온 뒤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미뤘었는데 교재 출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회원님들께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교재가 아직 없지만 없는 상태라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의 성격상 처음 이제 초학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형법이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르는. 따라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그 입문 강의를 촬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30분 정도 안팎인데 그 강의를 먼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고 이 강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제형법은 어떤 법이냐? 그 입문 강의 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에서 간단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형법은 어떠한 것이 범죄가 되느냐, 그래서 범죄가 되는 내용들을 먼저 적어 놓고 그 범죄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범죄가 되면 하면 형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형벌이 효과가 되는 거죠. 범죄,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 살인죄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라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떠한 형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하잖아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법이다. 범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있을 것이고 형벌에 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우리의 논의는 이 형벌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부할 내용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획일적으로 법에 주어진 것이고 법전 찾아보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주된 초점은 이제 이 부분에 어떠한 것이 범죄가 되느냐 해서 그걸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세 가지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 위법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위법성 판단과 세 번째 단계의 책임 판단, 이것은 소극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성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보여서 보통의 99%는 구성 요건에만 해당하면 그냥 범죄가 성립하는, 위법성 책임 당연히 통과해서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 이 세 번째 단계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건 소극적 판단으로 조각사유라고 하죠. 소극적 사유를 공부하는 거다.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는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강요된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성 요건 해당성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볼 건데 이제 본론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지금 검토하려는 것은 이제 서론 파트에서 우리 형법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형법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의 그 형법 이론을, 재미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서론 부분을 잘 해놔야 이 형법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인사이트, 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법 총 앞에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 중에서도 앞에 서론 파트의 내용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려는 것은 이제 형법의 의부터 시작해서 죄형법정주의까지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제1절
형법의 의의. 형법이라는 게 뭐냐? 개념. 형법이 뭐냐? 형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일정한 행위, 범죄가 뭐냐라는 범죄를 정하고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요건이라고 했죠. 이게 되면 그 법률 효과로서 이거 요건이고 효과로서 형사 제재, 주로 형벌. 형사 제재는 형벌뿐만이 아니라 보완 처분도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써놨지만 형사 제재에서 형벌, 주로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개념이다. 그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다. 특별한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법의 범위에 대해서 형법의 종류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여러분 지금 법조문 가지고 계시죠? 수업 들으실 때 항상 옆에 법전 두시고 관련된 조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법전,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형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뭐냐? 두 번째 부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그 법 제목과 상관없어요. 법 제목과 관계없이 불문하고 범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규정한 것이라면 모두 다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하면 얼마에 처벌한다. 그래서 음주농도 얼마 되면 처벌한다. 운전하다가 뭐 피해자를 사고를 내고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또 어떻게 처한다. 뭐 징역을 살게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범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는 것. 그것이 법조문에는 그게 형법이라고 안 돼 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의 형법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법의 개념을 알면 뭐 당연하게 추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형법이나 행정형법, 뭐 상법 등의 가장나의 묵죄 등등이 있다.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인가 보다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형법의 기능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의 여러분 가슴 속에 형법이라는 것이 범죄와 형벌을 정한 것이다. 이건 그냥 재미없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형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낄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봅시다. 기능은 규제적, 보호적, 보장적, 사회보호적 기능이라고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가볍게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면 돼요. 첫 번째, 규제적 기능을 봅시다. 행위규범 내지 재판규범으로 일반 국민과 법관을 규제한다. 제가 인문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는데 법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법은 강제력이라고 했어요. 구속력. 즉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의무 관계. 누군가 강제로 뭔가를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게 법의 기능이에요. 규제적 기능이죠. 강제를 당한다. 즉 어떤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해라 또는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강제를 당한다. 그게 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제적 기능이라는 건 형법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기능이 아니라 법 전체에서 만들어진 법 전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법의 공통적인 거죠. 강제력이에요. 강제력. 그래서 일반 국민의 측면에서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즉 형법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위의 기준으로서 그 법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된다. 만약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즉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라, 빨간불에는 차가 교차를 건너가지 마라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에 응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과실치사상죄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처벌을 받게 돼요. 일반 국민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어떤 행위의 근거, 준거라는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규범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행위를 하고 할지 말지의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 법관의 측면에서는 지금 범죄인이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받아서 지금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벌할까? 처벌할까 말까? 처벌한다라면 징역을 때릴까? 아니면 벌금을 때릴까? 이럴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역시 법관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구속시켜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법관의 측면에서는 재판규범,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준으로 자신의 재판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된다.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법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보호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보호적 기능은 형법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안전하게 살고 어떤 가치 우리가 쭉 지키고 이것만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유지해서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가치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돼요. 이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한다. 뭔가 뭘 보호하느냐? 법익,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이익이 여러분에게 사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취미생활에서 뭐 프라모델을 만든다거나 한다면 그 부서지면 뭐 하루 종일 맨날 며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이익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 법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 그것을 법이익이라고 해요. 법이익.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괜히 기분 나쁘고 싶지 않고 이런 거. 근데 그런 모든 이익이 아니라 법에서 따로 그걸 정해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서 따로 유형화 시켜놨어요. 그러한 어떤 법이 보호하고자 우리가 가치를 지키고자 만들어 놓은 그걸 지켜요. 그것을 법익이에요. 법익을 보호한다. 대표적으로 생명신체, 개인의 생명신체, 살인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법익을 보호하고 또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사회윤리적 가치라고도 하는데 미처 법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도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세 번째 기능으로는 보장적 기능이 중요하죠. 보호적 기능도 중요해요. 그 형벌 규정이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는가, 그것은 이제 국가적 법익인가, 개인적 법익인가, 뭐 사회적 법익인가 그런 것들 범죄가 나오면 이게 보호하고자 한 취지예요. 그 법의 취지, 무엇을 보호하게 한 것인가 법익 생각해 주시고 이 중요한 건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준다. 자, 형법이라는 건 범죄를 규정해 놓고 그 범죄가 성립하면 대표적인 형벌인 징역이라고 합시다. 징역을 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국가가, 이 정부가 자기의 정치 세력과 반대되는, 자기 입장과 반대되거나 하는 애들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음대로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국민을 끌어다가 감옥에 반대 정치 세력이나 이런 걸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걸 자의적인 형벌이라고 그래요. 자의적인 형벌. 자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의 의사에 따르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고 획일화하고 명확하게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 예측 가능성을 지키면서 하는 형벌, 그것을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려면은 국가에게도 어떤 규범이 돼야 되겠죠. 국가가 형벌을 가할 때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만 일정한 범위의 형벌을 가해라 라고 해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자의적인 형벌을 방지한다라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다. 즉 딱 정해놨어요. 살인죄라면, 살인죄는 좀 크니까 어떤 범죄가, A라는 범죄가 1년에서 3년 이런 범죄는 없는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범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국가는 A라는 죄가 이제 국민이 A라는 죄를 범했다라면 5년을 징역을 살릴 수는 없는 거,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 형벌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최대치가 3년이지 3년 이상 한 5년 징역을 선고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한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미 형벌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 형벌권의 한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쓰게 돼요. 즉 죄와 형벌이에요.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라. 그것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형벌의 범위까지도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도 국가가 형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만큼만, 최대치가 3년이야. 나 3년 살지. 3년은 살겠어.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래서 3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5년 살기에는 못하게 된다. 그게 보장적 기능이에요. 보장.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국민의 자유라는 말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내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만 어떤 처벌을 받고 그 이상은 처벌받지 않는다. 보장적 기능 중요해요. 이 보장적 기능은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회보호적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보호적 기능과 유사하죠. 보호적 기능은 어떤 법익이나 사회윤리적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보호적 기능이고, 그래서 어떤 범죄는 반드시 그 보호 법익이 있어요. 보호하는 법익, 보호적 기능. 그거 말고 이 사회보호적 기능은 범죄를 저질러도 막 그냥 내버려 두고 하면 로보캅에 나오는 것처럼 전 도시가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무법천지가 돼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이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회를 보호해서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그것이 사회의 보호적 기능이에요. 공동체를 유지한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공동체를 그냥 유지한다. 국가가 유지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나머지는 그냥 당연한 상식이고, 그래서 보호적 기능은 법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보면 그 형법 죄를 규정한 법이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취지예요. 법의 취지. 그 규정이 있는 취지. 왜 있는가? 뭘 보호하려고 있는가? 반드시 보호법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일반 이론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보장적 기능이 있다.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과 관련된 죄형 법정주의를 보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에서 먼저 개념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냐, 그리고 그 범죄가 됐을 때 효과로서 어떤 종류, 징역을 살게 할 것인가, 벌금을 때릴 것인가, 어떤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범위, 벌금이라면 100만 원을 때릴 것인가, 500만 원을 때릴 것인가, 그 범위, 그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와 형벌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라는 건 형벌의 종류, 그리고 어느 범위,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형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사형, 징역, 금고, 과료, 몰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가, 가한다면 얼마만큼, 범위죠. 얼마만큼 가할 것인가, 미리 다 그것들을 정해놔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근데 법률로 정한다라고 할 때 그 법률은 성문법을 말해요. 성문에 문서화된, 관습법이 아니라 문서화된 성문 법률로 정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면, 설사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내가 딱 봐도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그 세금을 포탈하고 상속세 안 내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나쁜 짓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범죄는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나쁜 짓도 거기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범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형벌도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것을 죄연법정주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어떤 법률을 말하는 걸까요? 성문 법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처벌하는 성문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게 이제 이론의 개념, 보장적 개념과 관련된 이론상의 개념 정의이고, 우리 실정법에, 정말 우리 법에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좋은 제도인데 이걸 규정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있어요. 헌법에도 있고 형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대빵인 그 법이죠. 가장 최고법이 상위법, 최상위법인데, 헌법 12조 숫자는 만개할 필요는 없어요. 헌법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보완 처분도 받지 않는다. 강제노역도 받지 않는다. 즉, 이 적법 절차 빼고 봅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즉 법에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13조 1항, 헌법 13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 검사로부터 기소당하는 거죠. 검사로부터 기소당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 기소를 안 당하니까 처벌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법률이 없는 한,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한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다. 똑같은 내용인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 즉 행위를 할 당시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죠. 행위 시에는 법률이 없었는데 뒤늦게 그게 나쁜 짓인데 처벌 법률이 없어서 처벌 안 되네. 그래서 뒤늦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죄형법정주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형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인 형법에도 있죠. 형법은 범죄의 성립, 어떤 게 범죄가 되는가, 그로 인한 처벌 효과이죠. 처벌, 어떠한 형벌을 부할 것인가.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13조 1항에 있는 것처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 행위 시를 빼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한다. 죄형법정주의를 정한 거죠. 수식어로 행위시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을 함께 규정한 것이에요. 뒤에 이제 파생 원칙 볼 거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돼요. 다음. 자, 이런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형법의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장적 기능을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확장, 막 무작위하게 문어발식으로 국가가 막 사람들 갖다 잡아넣는 공포국가, 그런 것들을 막고 자기 마음 입맛대로 사람들을 가두는 자의적 행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이죠. 보장적 기능을 갖고 이런 형법의 최고 원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죄형법정주의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최고 원리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과를,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 다음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국가 사상의 바탕을 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현재는 이야기한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그러면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형법정주의는 우리 조선시대나 뭐 이런 거랑 우리 제도가 아니에요. 이 서양 제도이기 때문에 서양을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 때 영주가 있었던, 말 타고 다니고 그런 창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영주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땅도 뺏고 재산도 뺏고 사람도 죽여도 어떻게 말 한마디 못했죠. 국가가 자의적인 형벌권을 행사했어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저놈은 힘이 센 놈이니까, 왕은 힘이 세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국가가 국민을 마구 짓밟는 것도 그냥 그건 그 시대에는 당연한, 정당화되는 당연한 그런 사회 풍토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죠. 봉건주의 하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시민들의 힘이 세진 거예요. 이제 시민들이 연합을 해서 영주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시민들 하나하나는 힘이 약하지만 시민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엘리트들이라고 그래요. 엘리트들이 힘을 모아서 왕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재산을 뺐을 때는 그냥 뺏지 마라. 일단 재산과 생명, 죽일 때에도 그냥 죽이지 마라. 미리 어떤 정해진, 네가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그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재산도 뺏고 사람도 가두고 죽여라. 그건 승복하겠다. 그러나 그 정해지지 않은 것을 네가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죽이고 재산 뺏는 거,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가 전체가 그 봉기해서 너 왕이 끌어내리고 다른 왕 하겠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서로 권력 싸움이 돼서 왕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만 내가 하겠다. 그 형식적 의미의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에서 정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기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은 거였죠. 처음에는 법에서 정한 것만 재산을 뺏을 수 있으니까, 또 처벌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좀 더 이성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럼 법에서 정한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냐? 안 좋은 법,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주의에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법으로 정하면 다 할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요.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당시 사고로는 훌륭했지만 인간의 이성이 더 발달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법 만능은 아니다. 법이 정한 게 다 만능은 아니다. 그 법이 올바른 법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올바른 법을 정의에 합치하는 법, 적정한 법이라고 해요. 지금 현대에서는 이 적정한 법. 당연하죠. 법이 안 좋은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아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즉 올바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법에 의해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해라라는 게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하에서의 오늘날 법정주의다. 적정한 법률이 된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죄형 법정주의는 그러면 어떠한 옷들을 입고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가? 죄형 법정주의는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 파생 원칙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원칙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소에서 어떠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그게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은 근대의 이 네 가지, 그리고 현대 원칙, 이게 현대의 실질적 법치국가 에서 하나가 추가됐죠. 근대에는 이 형식적, 법으로 정하면 모두 할 수 있다. 법 만능주의. 형식적 법치국가 하에서의 이제 처음에 연역상 이런 모습을 띠고 출발을 했고 거기 하나 추가돼서 법이 만능은 아니다. 그 법이 정의에 부합하는 법이어야 된다. 그걸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정한 법률이어야 된다. 적정성 원칙. 또 본대로예요. 전통적인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정해라. 성문법률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관습법, 관습형법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관습법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문이에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행위 처벌할 수가 있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도 없고 성문 법률로 정해라. 그리고 성문 법률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뒤늦게 정해가지고 자, 성문 법률로 정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전을 보고서 아, 이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구만. 그럼 안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했는데 뒤늦게 행위가 다 끝났는데 뒤늦게 그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면 이 성문 법률주의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 시에 미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야 되지 뒤늦게 정해서 소급 처벌하는 건 안 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 세 번째 원칙은 명확성 원칙인데 명확성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을 만들어서 정했다. 나 정했다. 이거 처벌한다 하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거죠. 그 법 없어도 처벌하고 있어도 처벌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하려면 이게 귀걸이인지 코걸이인지 뭐 발찌인지 어디에 적용돼서 처벌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라. 이것의 확장이에요. 명확성 원칙. 이것도 역시 확장되는 거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법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른 지금 10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10개의 사건 중에 1개의 사건과 관련된 1개의 사항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머지 사항, 나머지 9개의 사항에 자, 이거 다 여기에도 적용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다 법이 있는 거다. 이 9개 사항에도 다 법이 있는 거다. 그게 유추해석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문 법률을 정하라겠는데 한 개 정해서 나머지 싹 다 처벌해버리는 그걸 처벌하면 하나하나 마찬가지 재형법정죄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추해석을 하지 말아라. 불리하게 처벌하는 유추해석 하지 말아라.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정성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뭐 이게 굳이 이거 5가지를 암기해라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재형법정죄는 워낙 중요한 여러분의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문자 정도로 해서라도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법, 소명, 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법, 소명, 유적 5가지가 재형법정죄의 파생원칙이다. 하나씩 지금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그 문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파생원칙인 법률주의를 봅시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미리 규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 다른 말로 성문법주의, 관수배용법 안 된다라는 주의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의 법률, 법률의 의미는 무엇이냐? 넘버 2예요. 이게 넘버 2.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서 넘버 2의 지위에 있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넘버 2라는 건 이 법 체계도인데 법의 대빵이 뭐라겠죠? 이게 넘버 1. 넘버 1이 헌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넘버 2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밑에 있는 것들이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 그래서 재정권자를 보면 쉽게 다 다가올 수 있어요.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죠? 법을 몰라도 상식으로 알고 있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해요. 즉 헌법 제정 개정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전체 국민이. 그럼에 비해서 이 세컨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얘는 국회에서 해요. 국회의원들이. 명령규칙, 이것은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사람인데 혼자 대통령이나 장관 이건 세컨드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정하기가 어려울수록 그 효력이 높아요. 상위법. 1번이 헌법, 2번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 전체를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법률. 이 전체를 성문법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있는 넘버 2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런데 재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로 정하라 라는 것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것. 즉 특히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라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왜 국회에서 정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이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는 의미를 가져요. 법적으로.
내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나를 규율하는 법을 만드니까 여러분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밥을 한 끼만 먹어야지. 나를 규율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구속시키고 자율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정하는 걸로 그것이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의 개념이다. 암기 이거 아셔야 되겠죠? 이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제정한 넘버 2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그리고 대법원 규칙 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인 명령 규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관습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내용, 재헌법정주의 내용을 봅시다. 자, 법률로 정하라. 형식적 의미 법률로 정하라 했는데 이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 정한 것을 명령 규칙, 즉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규칙, 대법원 규칙 등등에 위임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위임입법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먼저 위임이라는 말이 모를 수 있으니까 위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해서 어떤 사항을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 아까 그 법체계도상에 밑에 있는 게 하위법이에요. 하위법인 명령 규칙 등에 떠넘기는 거. 네가 해라. 국회가 야 내가 우리 바빠 죽고 지금 죽겠는데 지금 다시 또 재보궐선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통령 네가 다 알아서 해. 대통령이나 뭐 장관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위임이라고 그래요. 하위법규의 수권. 위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위임은 종류가 있어요. 위임의 종류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그래서 위임의 종류를 봅시다. 위임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좀 올려주시면. 자, 위임의 형식은 두 가지다.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라는 게 있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 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건 안 좋은 거, 두 번째는 좋은 거예요.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 귀찮아,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완전히 떠넘기는 거, 그것을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라고 그래요.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고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가 자기 통치가 좋은 거라겠죠.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나를 규율하는 게 내가 나를 규율하는 것과 유사한 자기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를 뽑아서 네가 법을 만들어서 재헌법정주의 실현을 해라 라고 했더니 그 대표, 국회가 대통령한테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또 그쪽으로 떠넘기면 자기 통치가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자기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포괄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다 알아서 해라는 게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 개념을 봅시다. 위임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즉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위임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말 그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기관에 위임하는 것, 그것을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라고 한다. 또 재헌법정주의와 관련돼서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재헌법정주의에 위배돼요. 세컨드인 형식적 의미,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 법률로 하라고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국회는 전혀 행위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건 위법한 것이 돼요. 이건 무효가 돼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돼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가 모든 사항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가령 음주운전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이것까지 다 국회가 세밀하게 그걸 다 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자는 대충 얼마에서 얼마까지 네가 세부적인 것은 네가 정해라 라고 해서 밑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개별적 구체적인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변적으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국회가 만든다면 다시 또 사회가 바뀌면 급변하는 막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집해가지고 또 만들고 하면 국회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큰 대강
정해서 밑으로 넘겨주는 그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똑같이 쓴 게 밑에죠. 3번의 위임 입법의 한계에서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입법권을 말이 좋은 위임이지 백지 그냥 다 넘겨버린 백지수표를 주는 것처럼 넘긴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 위임 이것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그러나 허용이 된다. 헌법에도 규정이 있어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에서도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판례를 볼 텐데 어떠한 것이 포괄 위임이고 어떤 것이 구체적 위임인지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판례만 보고서 이게 개별적 위임으로 허용되는 건지 포괄적 위임으로 부정되는 건지 그것은 법 전체를 다 정말로 법 전문가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이 그걸 한 몇 줄 보고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보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걸 시험에 내서는 사실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이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실 때마다 어떠한 게 개별 위임이고 어떤 게 포괄 위임인지 상식을 동원해서 충족이 되면 그걸 해결하고 상식을 동원했는데도 좀 이상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갑시다. 관련 판례를 봅시다. 판단 기준을 좀 소개해 놨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전체적인 판단 기준. 먼저 어떤 위임을 왜 해야 되는가? 위임의 정당성이죠. 왜 국회가 다 하면 되지 왜 대통령한테 넘기냐, 장관한테 넘기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봅시다. 사회 현상이 계속 변해요. 수시각각으로. 복잡 다기화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이 있죠. 전문적 기술적 영역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만큼 무식하죠. 국회의원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간도 한계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형벌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만 좋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불가능. 실제 또 적합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법이 필요한데 법을 당장 만들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토론하고 국회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럴 때는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단 말이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 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데 허용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위임 입법은 예외적인 거예요. 원래는 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범위를 정해서 넘기는 건데 그러려면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위임입법이 허용이 되고 그 위임입법 이런 그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다라고 할 때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즉 떠넘겼지만 대통령 네가 이거 좀 보완해서 완성시켜라고 떠넘겼지만 떠넘기기 전에도 국회에서 만든 그 법만 놓고 봐도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는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최소한 형벌의 종류, 벌금인지 징역인지 그리고 그 상황과 폭, 범위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3년인지 1년인지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할 때에만 개별 위임으로서 위임입법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두 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에만 허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허용된다라고 할 때 최소한 뭘 정해야 되느냐. 최소한 국회에서 조금 코어, 핵심이 되는 건 정해놓고 좀 이렇게 부수적인 것을 넘겨야지 핵심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마저도 다 넘겨서는 안 된다. 뭐가 핵심이냐? 국회에서 핵심은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최소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것인지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국회가 정한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 처벌된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처벌되는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포괄위임에 해당하게 된다. 핵심을 정하지 않으면 포괄위임이다. 핵심 기준을 기억하세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국회에서 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때, 아, 그럼 핵심을 정했으니까 타당하다라고 본다. 두 번째 기준을 봅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왜 위임을 했는지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핵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한 것이기 위한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적법하다는 얘기죠. 예컨대 모법에서 핵심을 정하라고 했어요. 핵심. 핵심을 정해서 부수적인 건 위임한다. 그래서 이 네모란 핵심 3개를 정하고 부수적인 세모 2개는 대통령 네가 정해라 라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라고 합시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위임받은 것을 동그라미라는 것을 규정했어요.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자, 모법에서 세모 2개를 정해라 했는데 대통령이 동그라미를 규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적법한 거예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범위 세모 2개를 정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적법한 것이고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 돼요. 이건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판단을 이 법조문 하나 이것만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얘가 위임했는지 그 모법에 위임하게 된 그 내용과 위법 취지, 지금 뭘 규율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를 보고 중요한 건 이 부분, 더 중요한 건 관련 조항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즉 대통령으로 이게 정한 게 15조에서 정했다고 합시다.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15조에서 이렇게 정했을 때 이 15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1조에서 전체 조문이 100개라고 합시다. 이 전체 조문 100개 다 고려해서 이게 세모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세모를 벗어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때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조항을 입법 취지를 살펴서 유기적, 체계적으로 판단해서 OX 판단을 그렇게 한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란 얘기예요.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그래서 넘어서게 되면 그때 이제 위법한 것이 된다. 이 두 가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일단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러니까 일반론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게 위법이고 어떤 게 위법이 아닌지 구체적인 판례들을 봐야 되겠죠.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이제 개별적인 이거 말고도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에서 위임입법과 관련돼서 나온 것들은 그때그때 뭐 여러분 개인 능력을 발휘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봅시다. 위임입법의 위반예, 즉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한 것들이 어떤 거냐?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서 약국 관리할 때 애들이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청바지를 입어도 되는지, 그리고 뭐 약국을 포장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네가 정해라라고 위임을 했어요. 이것이 포괄 위임에 해당해서 위법한 것이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국 관리와 관련된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적인 거, 그 약사 가령 뭐 알바를 쓸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자를 쓰거나 해서 범위를 정해서 해야지 이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냥
약국 관리, 의사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 그 알바만 쓰고 그게 전혀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이임에 해당하게 된다. 두 번째,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모법에서 규정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단체 협약에 위임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장님이 둘이 그 협상해서 맺는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그래요. 이 단체 근데 법에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처벌되는 것인지 단체 협약을 들여다봐야 되죠. 단체 협약은 누가 만들어요? 개인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해야 되는데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이죠. 뒤늦게 개인들이 만든 단체 협약에 의해서 어떤 게 처벌되는지 뒤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처벌되는 내용을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100%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국회는 그냥 허수아비 역할을 한 것뿐이죠. 포괄이임에 해당하게 된다. 그 다음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총포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총포의 범위, 뭐 이게 새총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뭐 딱총 이런 화약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총포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동시행령이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정하면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총의 부품까지도 총포에 속하는 것. 일상적인 용어는 어때요? 총포라는 것은 완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위법에서 장관이 총의 부품까지도 다 규율을 받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새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거죠. 즉 위임입법에서는 총포의 종류만 정해라라고 했는데 얘가 부품까지 그 처벌되는 행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규정한 건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 법을 장관이 만든 것이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해야 된다라는 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는 거죠. 포괄이임에 해당 이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위법이 규정한 것이다. 그다음 형벌 구성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정관의 어떤 단체 새마을 금고에 정관에 임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죠. 아까 단체 협약과 마찬가지로 형벌 구성 요건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를 전혀 정하지 않고 개인들의 정관에 따라라 단체 협약으로 정한 것을 처벌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포괄이임 금지에 위배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어떤 통신의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통신을 처벌한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미풍양속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질서. 어떠한 게 처벌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미풍양속이 뭐예요? 공공의 안녕질서. 다 눈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국회가 전혀 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몽땅 다 네가 정해라라고 포괄이임한 것이 되는 거죠. 의료법. 의료법에는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의를 두어야 된다. 규정하고 이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위임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형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어떠한 게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게 범죄가 된다 이렇게만 정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범죄와 형벌을 미리 함께 둘 다 법률로 정해야 할 때만 처벌된다. 그런데 모법, 국회가 만든 모법에서는 처벌되는 행위는 금지 규정은 뒀어요. 행위규범으로서 너희들은 당직이 둬야 된다. 병원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당직을 둬라. 두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뭐 벌금을 때린다거나 징역을 가한다거나 그런 형벌 규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하위법에 이걸 위임하지도 않았다. 근데 시행령에서 형벌을 정한 거죠. 범죄와 형벌은 핵심은 어디서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범죄에 관한 핵심, 형벌에 관한 핵심. 즉 범죄에 관한 핵심은 어떠한 게 처벌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정도. 형벌에 관한 핵심은 어떤 종류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종류는 어느 범위까지 상한과 폭을 정해야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전혀 모법이 정하지 않았죠. 포괄이임에 해당하게 된다.
다음 하위법이 위임파주다는 것을 정한 것이어서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다음 적법한 예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을 개인들이 취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처벌하는데 어떤 게 환각물질이냐에 대해서 모법에서 즉 국회가 만든 형식적음의 법률에서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 자, 대통령령이 나머지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니들이 대통령 네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부분을 참고해서 유해화학 물질을 네가 정하는데 앞에 걸 참고해라. 흥분을 시키거나 환각작용이 있거나 마취작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해 물질이다. 국회가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근데 대통령 네가 가령 이런 흥분, 환각, 마취 작용과 관련된 물질만 유해화학 물질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른 게 생각나는 게 특별히 없네요. 다른 어떤 갑자기 카페인이 있어서 좀 정신이 들고 운전할 때 좀 정신이 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유해화학 물질로 대통령이 정했다.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보통 앞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떠한 종류의 것이다 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 그러면 개별적 위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100%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고 기타 물질은 대통령 네가 정해라 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해서 개별 위임을 한 것으로 봐줘요. 개별 위임에 해당하게 되고 두 번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 등을 금지하는 게임머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 자, 수식어가 쭉 있죠.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이 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 이와 유사한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게 수식어가 있으니까 이런 범위 환전과 관련되거나 알선, 재매입, 영업과 관련된 물건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개별 위임에 해당하게 돼요. 그 다음 청소년보호법 8조에서 청소년 유해물질의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청소년위원회에 위임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자, 이것만 봐서 이걸 위임했어요. 네가 정해라. 청소년위원회 니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정해라. 그러면 처벌된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뭔지를 국회가 이렇게 수식어를 전혀 붙이지 않았죠. 수식어를 전혀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상식에 비추면 우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상식에 비추면 어떠한 것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키워보고 청소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유해하고 이건 유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에 의해서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식어를 붙지 않아도 여기 앞에 음란하거나 또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해하거나 또는 학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다라면 훌륭하겠지만 이걸 굳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다 유해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위임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나머지 재형법정주의 이어보도록 하죠.